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9주차 1강 중간고사 이후에 처음 하는 수업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사전에 공지가 나간 것처럼 이번 9주차 1강은 이 사전 녹화 제작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중간고사 범위 이후부터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범위까지가 우리가 그 추정전선 그리고 위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물적 손해의 다른 부분인 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손은 영어 표현으로 이제 partial loss라고 하는데 전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추정 전손을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물품 그 보험 목적 대상 물품이 보험 기간 동안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100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화물이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화물의 그 가치가 100에서 0이 돼버리면 이거는 현실적인 전멸, 전손이기 때문에 전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은 전손이고 100은 안전한 것이라고 치면 1에서부터 99는 전부 다 분손입니다. 그 부분적 손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큰 부분일 수도 있고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손이 아닌 손해는 모두 다 분손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이 됐는데, 그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분손은 전손에 반대되는 경험, 그 개념. 그래서 화물이 0도 아니고 0은 전손, 100은 안전, 그 1과 99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적 손해는 분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손은 또 나눠 봤을 때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손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나뉘었고, 현실 전손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전손이었다라고 한다면, 추정 전손은 실질적인 전손은 아니지만 전손처럼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전손이었죠. 근데 분손은 구분이 이것이 단독 행위냐 공동 행위냐, 이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의 어떤 그 단독의 어떤 손해이냐, 아니면 다른 보험의 피보험자 내지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단독해서는 particular average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의 부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공동훼손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공동훼손이라는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해상 손해와 관련해서 그 제일 우선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그 공동으로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공동훼손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훼손이 좀 독특한 문제이긴 한데, 이 단독훼손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공동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비용손해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분손은 그 전손처럼 전손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 하나를 잃어도 분손, 99를 잃어도 분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99를 잃은 분손의 경우에는 1만 남긴 그 상태에서 이것을 0이 남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행위가 위부였고, 그 위부의 행위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 추정 전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 훼손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단독 훼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독 훼손의 유형을 한번 쭉 보면 선박의 단독 훼손이 있을 수 있겠죠. 선박의 단독 훼손은
뭐 수선비라든지 선박의 그 선원의 급료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뭐 그 담보 위험인 뭐 해수의 유입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선박 구조에 손해가 발생한 게 말 그대로 선박의 단독 훼손이겠죠. 운임의 단독 훼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의 일부가 멸실 손상되거나 해가지고 그 운임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운임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운임의 단독 훼손이 될 것이고요. 적하, 하물의 단독 훼손도 있을 수 있겠죠. 하물이 뭐 훼손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해수 유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바닷물에 오염이 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하물에 어떤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적하의 단독 훼손, 화물의 단독 훼손이 될 텐데,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일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적하의 일부가 전멸한 경우는 이 전손으로 보지 않고 분손으로 봅니다. 그걸 이제 일부의 전손이라고 하는데, 일부의 전손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미국으로 컨테이너를 3개를 보내요.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화물이 예를 들어서 300개인데 컨테이너 하나에 100개 이렇게 나눠서 넣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나눠서 보낸 나는 이제 수출을 300개를 하는 거지. 300개를 수출을 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 3개 중에 하나만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 하나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200개가 남았죠. 그러면 저는 3분의 1을 잃은 분손입니다. 분손. 컨테이너 하나만 그 컨테이너 100개가 담겨 있었던 컨테이너 그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뭐 그 컨테이너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전손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 계약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0개를 수출하면서 하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보험 계약 내에서 전체 적하의 일부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것은 일부의 전손으로 봐서 분손에 속합니다. 전손이 아니고. 자, 연속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험 목적물과 관련된 멸실이나 손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A 사건 있고 B 사건 있고 C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속적인 손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험증권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거나 MIA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연속 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 있었어요. 1번 사건과 2번 사건과 3번 사건의 손해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보험 금액을 초과해요. 그렇지만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1번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2번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3번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입니다. 계속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이거는 연속적인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1번 사건에서 분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1번 사건에 의해서 분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뭐 수리되지 않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2번 사건에서 전손이 발생해요. 그러면 1번 사건하고 2번 사건이 서로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 경우에는 1번 사건 보상 따로, 2번 사건 보상 따로 이렇게 안 가고 2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손이 났기 때문에 전손 보험금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손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이 분손으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어떤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그 3개 사건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참 드물겠죠. 엄청 운이 나쁘지 않는 이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물적 손해입니다. 물적 손해. 그 물적 손해의 공동훼손이죠. 공동훼손. 말을 실수를 했는데. 자, 공동훼손. 공동훼손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공동훼손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면
정확하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선체나 화물을 희생시키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의해서 General Average Act죠. 그 행위에 의해서 어떤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동훼손은 물리적인 손해만 포함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훼손에 의해서 발생된 희생손해와 그리고 공동훼손에 의해서 발생된 비용손해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적 손해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손해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훼손이 특이한 애고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애입니다. 이 공동훼손이란 개념 또한 역시나 여러분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수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 공동훼손과 관련해서 실제로 나중에 손해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산하는 것이 요크 엔터프 룰이라고 하는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크 엔터프 규칙에 따라서 공동훼손이 정의되고 공동훼손이 처리되고 공동훼손과 관련된 분담금이 배분되고 하는데 이 요크 엔터프 룰의 규정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해상보험론 수업에서는 요크 엔터프 룰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동훼손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 확인을 해 본다라면 기본적으로 공동훼손 행위 General Average Act가 있을 겁니다. General Average가 이제 공동훼손인데 그걸 줄였을 때 GA라고 하는 거죠. 공동훼손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이익단체에 속하는 재산을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목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고의적,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구조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단독 이익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재산, 그리고 이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공공의 위험이 가해졌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보면 이것의 안전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공동훼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동훼손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General Average Loss라고 하는데 이 General Average Loss에는 물리적 손해인 공동훼손 희생과 비용 손해인 공동훼손 비용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공동훼손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동훼손 희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해보면 공동훼손 행위 General Average Act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훼손 행위는 뭐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투하 행위도 있을 것이고 투하 행위에 따라서 해수가 침소되는 해수의 물에 빠지는 바닷물에 빠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가 아니라 그 해상 위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소화 작업을 하죠. 그 소화 작업 도중에 물이나 소화 분말, 약품에 의해서 화물이 오염되는 그러한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선박의 중량을 경감하기 위해서 뭐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버리는 뭐 그런 행위들이 다 공동훼손 희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훼손 비용이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비용 손해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그 집단 공동이익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조비가 있을 수 있고요. 공동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악천후나 풍랑을 만났을 때 피난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피난항에서 발생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훼손의 어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지출된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동훼손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훼손의 채무자들이 공동훼손을 균등하게 분담을 해서 공동훼손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정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정산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보고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감정 비용이라든지 이 정산의 작업을 참여하는 정산인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산 비용으로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의 분담 가액이란 말이 나옵니다. Contributory Value라고 하는데, 이 Contributory Value는 공동훼손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해야 될 재산액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공동훼손이라는 게 희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훼손을 분담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가 10개의 물건을 싣고 가다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물건을 버렸다라고 쳤을 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10명의 사람들이 10개의 물건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선박에 풍랑을 만나거나 해가지고 이것을 줄여내기 위해서 뭐 하나의 물건을 버렸다라고 치면, 이 하나의 물건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9개의 물건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한 개의 희생에 대한 비용을 이 9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나눠서 내는 겁니다. N분을 하는 거죠. 분파를 해서 그 한 명이 잃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배분해주는 N빵으로. 그게 이제 공동훼손의 분담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자들 9개를 분담 가액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훼손 분담률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동훼손 분담 가액에서 공동훼손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걸로 치면 10개 중에 1개를 희생시켜서 9개를 살렸다라고 쳤을 때 공동훼손 손해액의 총액은 1이 되고 공동훼손 분담 가액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해가지고 100%. 그러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게 공동훼손 분담률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훼손 분담금이란 말은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구조된 재산이 그 분담 가액이죠. 그래서 이 분담 가액의 손해액을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공동훼손 정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훼손 정산서를 작성을 해서 분담액을 결정을 하고, 그 살아남은 9개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조금씩 각출을 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1개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메이크업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뭐 CIF 가격으로 하고, 뭐 요코 엔터프 룰에 규정되어 있는 정산 규정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공동훼손이 성립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이 있어야 돼요. 공동에 있어서.
공동성. 그래서 이게 MIA 66조 2항에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동의 해상 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위험에 작용 시에 어떤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이 임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되는 경우에 공동훼손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in the common adventure, 공동의 해상 사업이었다. 내가 단독으로 뭘 하다가 나 혼자 독박 써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공동의 해상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은 배를 탔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이제 언어적으로 간섭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뭐 5월 동주란 말도 있고 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탔다는 거는 그 같은 배를 탄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 배가 침몰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공동의 외부의 위험이 직면했을 때, 그 선박에 외부의 위험이 직면했을 때 그 배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위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훼손의 성립의 가장 전제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항해단체, 배를 타고 있는 항해단체 전원에게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한 어떤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동훼손일 수가 없고 단독훼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위험이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뭐 위험이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릴, 우리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in the time, 그 즉시 직면한 경우에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직면했다는 거예요. 직면. 확실하게 절박하게 닥쳐와야 돼요. 그런 위험이어야만 공동훼손으로서 성립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례적이어야 돼요. 일반적이거나 늘 일어나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어떤 상황이고 이례적인 상황이고 잘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특수하거나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 이 공동훼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면, 늘 먹는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드문 가운데 속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속에서도 실제로 발생한 그런 이례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행위의 임의성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해상보험론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험과 관련돼서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어떤 뭐 손실, 이거를 제가 보험 사기다, 모럴 해줬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뭐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면 그거는 거의 100%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공동훼손은 거의 유일하게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가 쉽게 말해서 공동훼손 행위죠. 그래서 그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고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막무가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reasonably 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요건이 공동훼손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훼손을 정산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배가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태우고 가다가 배가 예를 들어서 뭐 악천을 만났거나 풍랑을 만났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물의 일부나 선박의 일부를 버리거나
아니면 피난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선박의 운항이 지연이 되었거나, 아니면 피난항에 들어가서 화물을 내려서 뭐 보관을 한다거나 뭐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돼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등등등, 뭐 공동훼손과 관련된, 그리고 쉽게 말해서 공동의 이익단체를 위한 공동의 위험이 직면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가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 발생된 희생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배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이 요크 엔터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산인이 될 것이고, 그 정산인에 의해서 모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산 작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단 정확하게 계산이 먼저 써야 되겠죠. 공동훼손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훼손의 손해가 그리고 분담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훼손 손해가 분담가액이 결정이 되면 공동훼손 손해액의 총액을 분담가액 총액으로 나누면 분담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비율을 각각의 분담가액에 곱하게 되면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 별로 분담액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각자가 각출해 내면 되고, 그게 쉽게 말하면 공동훼손 분담액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실제의 공동훼손 손해는 요렇게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박에 선주가 있고요. A, B, C, D, E는 하주입니다. 5명의 하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박과 이 5명의 하주가 화물을 싣고 운항 중에 공동의 어떤 위험에 직면을 해서 공동훼손을 공동의 어떤 희생을 이뤘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화물 A의 전부 500 투하, 화물 B의 화물 일부 200 투하,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도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을 했죠. 선박 마스트 교체 비용 200, 피난항에서 경비 200, 투하된 화물을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을 못하게 됐으니까 투하된 화물 A의 운임 100 해가지고 실제 발생된 손해는 예를 들어서 이걸 다 더했을 때 1200이다. 근데 공동훼손을 분담가액, 그러니까 이 1200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투하된 화물 A 50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천에서 500 일부만 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일부 손상된 화물 1000. 여기 가치가 이런 거고, 화물 CDE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오고, 선박 가액과 운임 있는데 잃어버린 운임 빼고 선박 교체 비용 이런 것도 빼고 하니까 가치가 한 3000. 이걸 이제 다 더하니까 12000. 그래서 공동훼손 분담 가액 총액분의 분담 공동훼손 손해 총액을 하면 10%가 되죠. 10%. 그래서 이 10%를 여기 공동훼손 분담 가액에 곱하면 A는 50, B는 100, C는 50, D는 200, E는 500. 그리고 선주는 3000이니까 여기 3000이죠. 여기 3000에 10%를 하니까 300.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니까 1200이 되더라. 그럼 요 1200은 뭐다? 공동훼손 손해총액이랑 같더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공동훼손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비용 지출은 A가 500, B가 200, 선주가 500 해서 총 1200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50, 100, 50, 200, 500, 300을 각출해서 1200을 메이크업을 해준다. 이게 이제 공동훼손 정산의 일종의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당연히 제가 이걸 뭐 제가 그렇게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하려고 공동훼손 분담 가액 총액을 12,000에 맞추고 공동훼손 손해의 총액을 1,200에 맞춰서 공동훼손 분담률을 10%로 만들었죠.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선주가 있고 여기 하주가 5명이 등장을 하는데, 하주가 일반적으로 운송을 하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이라고 칩시다. 뭐 18,000 TEU, 뭐 2만 TEU가 넘어가는 선박의 하주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8,000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8,000개를 실는 선박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 경제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여기가 A, B, C, D가 아니라 몇 개예요? 밑으로 18,000개가 있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뭐 40피트 컨테이너를 실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 의뢰할 수도 있지만, 20피트, 그냥 하주 한 명이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실었다라고 치면 하주만 18,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선주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선주가 그냥 자기가 직접 그 선박을 운영하는 경제적 주체일 수도 있지만, 뭐 나용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기선사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든지, 그러면 선주 측의 이해관계 당사자도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22번 슬라이드, 23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숫자가 딱 떨어지고 뭐 이해관계 당사자도 5명, 1명, 6명 밖에 없거나 하는 것은 진짜 교과서에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 공동훼손을 정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훼손 손해액이 이게 정확히 얼마냐부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된 그 가치가 얼마 정도이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된 가치에 의해서 살아남은 재산의 가치는 또 얼마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각 비율을. 그러면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여기는 지금 주체가 6명밖에 없어서 계산이 간단했지만, 이 위로 엑셀 시트가 한 18,000개가 있다라고 치면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내가 계산을 했다라고 해서 너네들 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계산된 어떤 분담 가액이나 분담률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뭐 손해 분담률이 너무 높다는 둥, 낮다는 둥. 실제로 손해를 당한 사람은 분담금을 많이 받고 싶을 테니까 분담률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에 빠지기 전이랑 물에서 건져진 후랑 입장차가 다르듯이 뭐 분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조율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 그러면 해서 공동훼손 손해 총액과 공동훼손 분담 그 가액이 정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공동훼손 분담률이 여기 지금 22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10%로 떨어질 것이냐? 안 그렇겠죠. 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점 몇 %,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요. 소수점 3자리, 4자리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곱하자. 곱하면 여기에 이 곱해야 되는 엑셀 시트가 또 18,000개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계산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이게 안 맞겠죠. 대차가.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절대 그냥 여러분, 제가 22번 슬라이드와 23번 슬라이드는 공동훼손 분담금을 산출하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이런 계산 방식과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실무적인 공동훼손과 관련된 그 분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규정들이 요크 엔터 브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가 있는데요. 비용 손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추가적으로 사전 제작 강의를 하나 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해서 오늘 촬영분은 시간이 좀 짧지만 여기서 끊고 목요일 날 업데이트 되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붙여서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게요.